두 분의 대출 현황은 얼마인가요? 저희 대출 현황이 150억 150억 정도. 그러면 혹시 지금 대출 이자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와요? 대출 이자가. 안녕하세요, 빌딩 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영 맞습니다. 요즘 다시 금리 이슈도 많고 그래서 대출에 대해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데 대표님들에게 있어서 약간 대출은 어떤 존재예요? 대출은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하자면은 양날의 칼이에요.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자산 상승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이거를 잘못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인생 나락으로 갈 수 있다.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현재 두 분의 대출 현황은 얼마인가요? 저희 대출 현황이 얼마쯤 되지? 150억? 150억 정도 그때 150억? 계산해보니까 한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덤덤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계산을 안 하고 삽니다. 얼마 안 됐을 때는 진짜 하루하루 계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늘어난 다음부터는 사실 이 레버리지 비율이 지금 한 절반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가 나간다든지 이런 게 다 그쵸, 계획이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렇지 않은데, 예전에 저희 사업하면서 힘들 때 막 사업자 대출 쓰고 맞아요. 막 현금 서비스 받고 이럴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계획이 없이 대출을 받았고 그걸 또 메꾸려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뭐 생계형 대출이었죠. 생계형 대출. 그러면 혹시 지금 대출 이자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와요? 대출 이자가 6천? 한 6천 정도. 6천 정도 네. 나갑니다. 대기업 연봉인데요? 아, 그런가요? 저는 항상 제 인생의 모든 모토가 그거거든요. 제가 쓴 돈 대비 10배 값어치를 해야 된다. 6천 나가면서 대신에 저는 한 달에 값어치는 6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무서우셨어요? 무섭죠. 솔직히 안 무섭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무서운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반 직장인이라면은 아마 솔직히 되게 무서울 거예요. 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정적이잖아요. 저희 같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잘 됐을 경우도 있고 뭐 안 됐을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이자보다 더 버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저희의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하면 이제 큰일 나기도 하기 때문에 일을 또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한 달에 6천만 원씩 내면 1년이면 7억이잖아요. 만약 대출 안 받으면 내가 7억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데 아깝지 않나요?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7억이 오르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건물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총 5개의 부동산이 1년에 7억은 충분히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산 증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신사동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직접 또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희 회사는 여기서 이자를 안 내더라도 어느 건물에 가서 임차를 해도 어차피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 비용도 적지 않아요. 사실 이 정도 면적 쓰려고 그러면 진짜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 이자 낸다는 거는 진짜 사실 진짜 귀여운 수준이에요. 사업체로 봤을 때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맞아요. 이자를 내는 게 우리의 자산도 더 올라가는 거고, 맞습니다. 1년의 이자를 따지는 것보다 몇 년 후에 저희가 매각했을 때 그 시세 차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충분히 내더라도 이게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아파트 내가 만약에 구매하려고 이렇게 아파트 사러 가보잖아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보셨을 거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보셨을 거예요. 달라요. 집주인이 사는 집은요, 엄청나게 아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통 거래되는 게, 집주인이 실거주 하셨던 집은 진짜 거래가 잘 돼요. 근데 세입자가 있는 집을 들어가서 보면 일단 반려견과 묘가 있거든요. 저희 심지어 최근에 집 보러 갔을 때 똥도 봤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 치우고 살아, 진짜. 그러니까 자기 집 아니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집주인이면 화장실 같은 것도 조금 이제 물때 안 끼게 샤워부스도 그렇고 좀 아끼면서 쓰는데, 이제 임차인분들은 세입자라고 해서 그냥 막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끼는 거에 그런 관심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나.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신사동 건물도 저희 빌딩 지원생 아카데미와 중개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망원동도 저희 소설원 망원이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 신촌 같은 경우도 복식당이 직접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왜냐면 저희가 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당장 얼마야 이런 뭐 허무맹랑한 얘기보다 2년 3년 이렇게 지나서 부동산이 이제 하락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고 상승장이 왔을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표님들께서는 그럼 대출을 통해서 황금 동아줄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들의 인생을 바꿔주셨던 그 대출 타이밍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때 대출을 받았을 때 인생이 바뀌었다, 그때가 언제였었어요? 저희는 서초힐스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 진짜 저희 양가 부모님들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7억 7,300만 원 중에 저희가 70% 대출을 받았거든요. 신의 한 수였죠. 그쵸. 그때 너네 그거 이자 어떻게 내고 살래, 진짜 이런 걱정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 200만 원 냈잖아요, 한 달에. 그때 한 220, 30 정도. 맞아요. 그 공금하고 이자입니다. 맞아요. 네. 그 정도 레버리지로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세 차익을 봤었잖아요. 7억 7,300을 주고 산 게 15억 4,500을 주고 이제 매각을 했으니 그게 3년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자산의 의미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내 집에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만 이제 집을 소유하고 싶었었는데,
있었는데 이게 3년 실제로 살고 상승기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 부동산은 상승기가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겠다. 저희가 그때 이제 자산 소득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게 해줬던 게 이제 서초일스 아파트 매입이었죠. 그냥 든든함. 막 이게 계속 커지고 있어. 나는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자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네.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지금은 그런 시기는 분명히 아니지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회복기. 그때 만약에 대표님들이 아파트에 샀을 때 대출을 안 받았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와, 진짜 끔찍하네요. 지금 살 갑자기. 수가 없었죠. 저희가 대출 지금 안 이 받았으면. 현장에 있을 수도 없고, 나 저 뭐 어디 경기도 화성 인근에 살면서 그냥 뭐 거기 삼성 근처 하청업체 뭐 공장에 있지 않을까요? 예. 대출 안 받았으면 사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월세로 보증금을 낸다든지 이 정도로 살았겠지. 사실 대출 활용하지 못했으면 집을 아예 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자산 가치의 중요성을 느꼈잖아요. 그 다음은 또 다음 대출이 어떤 게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역삼동 681에 31번지 KS21 대출을 받은 게 저희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제 터닝포인트가 됐죠. 그때 당시에도 저희 부모님들은 그냥 대출 받는다 그러면 그냥 기겁을 해요, 기겁을. 어떻게 할 거냐, 집을 팔고 무슨 건물이냐, 안 된다, 이제 막 그러셨는데 지금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해야 된다. 네. 그래갖고 저희가 그때 당시 잔금 대출로만 이제 25억을 받았고 그때 이제 이자가 한 700만 원인가 8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700만 원, 800만 원은 2년치를 다 모아놓고 저희는 이미 한 거기 때문에 벌어서 이자를 내는 게 아니고 그 돈이 다 이미 이자가 이제 통장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사업 비용으로. 근데 정말 무서웠던 게 그걸 사고서 잔금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진짜 상승기, 저희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불장 상승기가 이제 온 거예요. 정말 무섭게 값이 오르더라고요. 아파트도 그랬는데 건물도 그런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었어요. 저희가 땅을 파고서 저희가 6천만 원대 샀는데 바로 옆 땅이 평당 1억 원에 팔리고. 맞아요. 네, 막 이런 게 진짜 주변에서 계속 거래 사례가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죠. 진짜 저는 이게 참 부동산 사고 팔고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게 우리가 정말 운이 좋다. 그리고 시작점 자체가 남들이 안 살 때 사서 남들이 몰렸을 때 팔고 두 번째 거조차도 남들이 안 살 때 사서 또 몰릴 때 팔고 또 안 살 때 사가지고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거든요. 한 번 이 사이클을 잘 탄 것 같아요. 근데 사이클을 잘못 타시는 분들은 남들이 몰릴 때 사게 되면은 하락기를 이제 맛보게 될 거거든요. 하락기를 맛보게 되면은 그 다음 상승장까지 오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제 부동산이 아주 지겨워지겠죠. 굉장히 괴로운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실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운 좋게 거의 2, 3년 단위로 해가지고 취득하고 팔고를 이제 반복하면서 진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보다 진짜 하락기, 이 침체기가 좀 길게 기회예요, 지속되는 기회.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기회를 엿보고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10년간의 흐름을 보시고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기하고 침체기에 사면은 절대 제가 봤을 때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남들이 다 한다고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왜 투자를 하려고 하세요? 목적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락기하고 침체기에 사셔가지고 상승장에 팔면 된다. 당연한 논리인데 하락기하고 침체기 때는 공포 때문에 못 사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못 하다가 상승기 때 좋은 기사 나오고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엄청 유행했었어요.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아빠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그때 집 하나 없는 게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나는 열심히 살았던 것 뿐인 건데 그런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상승기에는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기 때 막 나도 막 이렇게 불안해갖고 들어가는 그런 투자보다는요. 정말로 이렇게 남들이 안 할 때 값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저는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기 때 레버리지 받아갖고 하면은 실패입니다. 그러면 대표님들 만약에 이자 부담이 내가 된다면 우리가 대출 1억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 달에 이자 50만 원이 나가면 1년 정도 내 투자를 잡고 있으면 600만 원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 600만 원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빼놓고 9,500만 원이나 9,4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해놓는 게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1억 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해서 들어가. 그래갖고 한 달에 뭐 50만 원씩 해서 1년에 600만 원을 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내 집이 아니고 다른 데 세를 주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 살면 월세 안 나가요? 이거보다 더 나가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 안 냅니까? 월세를 내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내든 내가 사가지고 이자를 내든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이것들은 없어지는 돈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자를 내서 그 돈은 없어지지만 자산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짧게 막 6개월, 1년, 2년 이거 안에 쇼부를 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길게 봐야지. 부동산이 그렇거든요.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가 한 바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보고 그냥 잊고 살아야 돼. 내가 5억 주고 샀으니까 되게 민감해. 막 4억 8천에 거래해서 2천 떨어졌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이리입이 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팔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팔고 최종적으로 내가 돈을 받았을 때 얼마에 매각했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실패한 건지 성공한 건지 나오는데 상승기가 왔을 때 뭐 예를 들어 5억에 샀는데 7억 주고 팔았어. 그 기간이 5년이 걸렸어. 5년 동안 2억 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1,000만 원 떨어지고 2,000만 원 떨어지고 혹은 1,000만 원 올라가고 2,000만 원 올라가는 거에 너무 사람들 기분이 바뀌어요. 아까 대표님들께서 대출 받을 때 양가 부모님이 되게 뜯어 말리셨잖아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출 뭐 하면 되게 거부감이 이렇게 심한 걸까요? 일단 어른들 세대부터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제일 겪은 게 이제 IMF, 그다음 뭐 리먼 사태, 그다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본인들 생업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대출을 갖고 있던 집들이 다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자기 인생에서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망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망한 집들이 어떻게 돼요? 경매로 넘어가죠. 그럼 경매 누가 받아요? 그때 당시에 이거 있으셨던 분들이 그거 금매라고 생각하고 잡는 거예요. 다 안 살 때. 그때가 이제 진짜 무서운 하락기 중에 초초 하락기죠. 이건 경제 위기니까 부자들이라고 진짜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자금이 준비되셨던 분들은 우리 진영쌤이 얘기하는 좋은 기회, 그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야, 남이 이렇게 망한 집을 갖다가 그거 기회 노려가지고 너는 뭐 그걸로 돈 번다는 얘기를 하냐. 경매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분도 나름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계셨을 거고 멋지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무리하게 투자를 해놓으셨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망한 게 아니고요. 사업이 안 돼서 망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대출을 받으면은 그렇지. 이제 약간 딱 들어올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두 번째는 어르신분들 보통 강남에 대출 하나도 없는 집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은 그걸 되게 자랑을 우리 집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등기부등본 봐봐 깨끗해 이렇게 많이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옛날 사람들일수록 약간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빚내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법정이자가 1년에 그 20몇 프로잖아요. 근데 옛날엔 60몇 프로까지도 됐었더라고요. 뭐 사채 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막 100%가 넘어가는 경우도 막 실제로 있었어요. 정말 옛날엔 그런 것들이 무서웠던 거죠. 근데 요새는 최고 이자가 20몇 프로예요. 그거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추심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기본 이자가 막 10%씩 했잖아요. 부모님들은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인식이 돼 있던 거고 요즘은 이제 저희 다 1금융권에서 받잖아요. 저희 2금융권도 안 가고 1.5금융권도 안 가요. 1금융권에서만 진행을 하고 그런 이자들은 4% 내외입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 1금융권에서 받는 대출은요, 이자를 그렇게 무서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두 분께서는 대출이 150억이잖아요. 얼마씩 갚고 있으세요, 한 달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 이제 실제로 이자가 나가고 있고 원금은 갚지 않아요. 왜냐면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건물의 대출은 다음 매수자가 갚아주는 거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막 자금이 생겼어. 그러면은 대출을 갚으면 이자는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이 자금으로 또 활용하는 거는 또 그렇죠. 이 자금도 하나 더 사야죠. 네, 하나 더 산다는 저 그런 주의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맞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를 해보면서 그게 맞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침체기라는 걸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래서 돈 생기면은요, 대출을 갚는 게 아니고요, 뭐라도 하나 더 사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저랑 생각이 똑같으신 분들은 아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지금 하나라도 더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런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미쳤다. 쟤네들 봐봐라. 2, 3년 뒤에 분명히 나락갈 거다. 이런 분들 계시는 건데요. 저희요 2, 3년 뒤에도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할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시는지 뭐 그때 가서 이제 봐보시면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150억 대출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달리고 있는 선배로서 예비 대출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현금 흐름에 맞게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을 받으세요. 그리고 대출 이자를 계산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거는요 자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와이프 다음으로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한 번 구매를 할 때 내가 가진 돈으로 최대 제일 좋은 걸 사세요. 조금 내가 이자 좀 덜 낸다고 해갖고 급 떨어지는 거 사지 마시고 한 번 사는 거 제일 좋은 거 사십시오. 반드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만큼 값어치를 가지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대출이 뭐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서 활용을 하신다면 나중에 좀 크게 고마움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 잘 이제 비교해 보시고 또 잘 선택하셔서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